알고 싶었다. 주목받는 자리에서도 고요해질 수 있는 방법을, 속도를 높이는 이유와 천천히 달려야만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누구를 웃게 해야 하는지, 무엇과 손잡아야 하는지. 지금 당신은 되고 싶었던 당신인가? 나는 그렇다. 당신의 가장 찬란한 순간, 임팔라. Chevrolet, find new roads. 1927년 35 젊은 나이에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한 일본의 소설가 아쿠타가 류노스케. 애쉬크로프트에서 소개해드릴 2월의 안경은 류노스케입니다. 천재였지만 자기 파괴적이고 병약했던 아쿠타가 류노스케의 아름답고도 처절한 글들을 모티브로 만든 안경입니다. 2017년 봄 애쉬크로프트의 독특한 안경 류노스케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래하는 윤슬이었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널얏 135회 혁명 특집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이구만. 2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2주간 뭐 했는지 듣고 싶지만 오늘도 독실이가 할 게 많다고 그래가지고 자기소개한 다음에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신자유주의 미스테리 관심 많은 최 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이 지금 격변에 휩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 혁명이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깡쌤입니다. 덕개비입니다. 덕이 많은 뭐요? 덕개비. 덕개비. 왜? 언제적 거를 갖다 붙이고 깜짝 놀랐어. 존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덕이 많은 지금 덕개비. 코트도 약간 그 도깨비의 그렇네. 예, 노린 거예요? 캐릭터들이 그런 건가요? 아, 그 도깨비에서 덕개비라고 그런 거야? 아니 그냥 덕개비라고 한 거예요. 아, 그래요? 난 먹개비 생각했어, 옛날에. 고스트버스터에서 먹개비 있잖아. 괜찮다. 그거다. 그걸로 밉시다. 알겠습니다. 뭐야, 이 덕을 바보들은. 먹는 덕개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저는 감기에 걸렸습니다. 정말요? 네. 코에서 콧물이 계속해서 줄줄줄 나오고 있어요. 원래 매번 나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은 노란 콧물인데 오늘은 하얀 콧물 나와가지고 마이크에 묻히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얀 거는 알레르기잖아요. 죽겠어요. 어쨌든 뭐 계속 나와가지고. 네. 우리가 한 주 쉬긴 했는데 혁명 특집 하고 있죠? 네. 지난번에 우리 깡스께서 흑인 민권운동 관련돼가지고 반응이 매우 좋지 않습니까? 네. 네. 저는 저희들이 예상치도 못했던 분들이 댓글도 굉장히 많이 달아주셨고, 그렇지. 또 우리 지금 현실 촛불 시위나 이런 거랑 연결시켜서도 이제 많이 감동받았다 이런 분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후원도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흑인들이 이제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사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희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이제 들은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표현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후기들 중에서 저희 페이스북이나 네이버 카페 이런 곳에서 비슷한 그 어떤 연결선상에 있는 그 작품들을 많이 추천해 주셨거든요. 네. 그 중에서 하나가 히든 피겨스라는 것과 연결돼 있다라고 네.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때마침 이걸 저희 후기를 보셨는지 히든 피겨스 쪽에서 연락이 왔어. 네. 히든 피겨스 쪽에서? 연락이 감독님이? 여자 주인공들이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대너 외세대 이런 거 하는 줄 몰랐다. 미친 거 아니야? 그래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독실이가 하려고 했었던 혁명과 또 연결돼 있는 거야. 굉장히 연결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거 그럼 우리가 한번 다뤄보겠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시사회 초청했었습니다. 그치? 그래서 이번엔 나 빼고 너희 3명이서 갔다 오셨죠? 최 사장님 안 가셨어요? 예, 저는 못 갔어요. 몸만 좋다고 안 왔어요 그때. 저희 저 혼자 가서 외롭게 봤습니다. 그랬어요? 두 분이 각자 먼저 가셨구나. 가고. 저는 네. 깡쌤이랑 단둘이 봤어요. 그랬어요? 어색하고 좋았어요. 집에서 계속 콧물 흘리고 있었어요.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독실이가 해주는 거는 요거 히든 피겨스란 영화와도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다고요. 그죠. 영화 자체는 뭐냐면 마고리 셰털리라고 하는 분이 쓴 논픽션 소설이에요. 실제 인물들을 이제 이거 소설 원작이에요? 네, 소설 원작이에요. 히든 피겨스. 그리고 부제가 우주 개발 경쟁을 도왔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 이야기라고 하는 거를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
우리가 머큐리 계획이라고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잖아요. 머큐리 예, 계획 머큐리 계획. 혹은 뭐 아폴로 계획. 그 뭐 초콜릿 이름 아닙니까? 머큐리가요? 아닙니까? 머큐리 무슨 용해가 아니에요? 수은이 머큐리고요. 아. 수성도 머큐리라고 불러요. 아, 그렇구나. 그래요? 맞아. 네. 머큐리야. 전 뭐 먹을 게 생각나가지고. 그 머큐리 계획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이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냥 그 머큐리 계획의 숨은 공신들 그런 네. 분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그럼 오늘 것도 그러면은 흑인 인권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가요? 저는 조금 다른 부분을 다루려고 해요. 사실 그 영화에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고 되게 흥미진진하게 봤었는데 다른 분들의 감상도 좀 들어보고 싶고 그런데 그 영화를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우주개발 경쟁을 도왔던 여성들의 이야기거든요. 네. 그럼 우주개발 경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얼핏은 알고 있어요. 미국과 소련이 그 당시에 뭐 쇼미더머니를 쳐가고 돈을 미친 듯이 쏟아 부어서 인류를 달까지 보냈다. 오버로드 보내고 막 그랬잖아. 그렇지. 그래서 최 사장님이 이제 달 착륙설을 부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똑같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아, 이거 우리 한 번 안 다뤘구나. 다른다 사실 안 했는데. 다뤘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영화를 보는데도 풍부할 수 있고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공부를 좀 해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거 있잖아요. 학습 만화로 배웠었던 것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중학교 때 뭐 이런 거 배우는 것도 있었을 텐데 그때랑 지금이랑 또 정보 공개돼서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몰랐던 거. 머큐리 계획에 대해서요? 머큐리 계획 꼭 머큐리 계획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유리 가가린이 최초의 이제 우주인이잖아요. 그 소련에서 쏘았던 로켓 안에 있어서 이제 최초의 우주인인데 그분이 어떻게 귀환을 했는지 우리가 아는 거랑 사뭇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소련에서 정확히 밝히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밝혀진 것들이 있어요. 그래요? 이런 것들 좀 재미있는 내용들이 뒷이야기가 있어서 알아두면 영화를 감상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고 근데 영화를 주제라고 하기엔 굉장히 스케일이 커요 사실. 오늘 주제가. 그렇죠. 우주 개발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까지를 좀 볼 거고 영화에 나오는 딱 머큐리 계획까지만 하려고 해요. 그 이후에도 뭐가 있었었는데 사실 달 착륙까지는 가지도 않을 겁니다. 달 착륙은 나중에 우리가 모두 다 달 착륙이 있었다는 거를 합의하게 되면 동의하게 되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머큐리 계획을 중심으로 좀 진행한다. 거기까지. 그럼 이게 왜 혁명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혁명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는. 왜 혁명이 아닌가요? 머큐리가 뭐 우주혁명 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요? 아이 그럼요. 아, 그렇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최초의 우주인을 배출했었던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우주 개발의 역사 같은 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 개발하는데 굉장히 혁명적이었죠. 혁명적인 시도를 했는데 그런 혁명이구나. 미국과 소련은 사실 이제 이게 영어로 하면 스페이스 레이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엄청난 경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파생된 기술이 이제 뭐 미사일 기술이나 이런 것도 다 여기서 파생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혁명적인 변화가 숨어 있었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구에만 갇혀 있었던 인류가 드디어 이제 우주로 나갈 수 있게 된 첫 번째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중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어떤 달라진 것들을 보면.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달로 사람을 보낸 부분에 이제 극적인 부분을 꼽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달에 사람이 착륙하고 그다음에 무사 귀환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긴 한데 그런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 있기 때문에 뒤에 숨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전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으며 사실 예전에 이제 나로 같은 경우도 실패를 했었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상 악플을 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페어링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기술조차 제대로 못해가지고 실패하는 거를 보면서 속상해하기도 하고 다 같은 마음으로 했겠지만 실제로 역사를 보면 미국, 소련 어마어마하게 실패했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실패를 해요. 이건 노하우가 쌓이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고 예상하는 것과 달리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는지를 보면서 제가 좀 많이 생각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영화를 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거를 기회를 빌어서 사실 우주 경쟁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우주혁명 다뤄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 전에 지금 그러면 영화에 대한 얘기를 짧게 먼저 다루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이제 저는 우주 경쟁 이런 거는 잘 모르니까 가서 그냥 금방 만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 할 때 이제 배틀크루저 금방 뽑잖아요. 북한 봐도 아주 쉽게 쏘아 올리던데. 그래서 줄 알았습니다. 별거 아닌 걸로 이제 생각하고 그 영화를 딱 봤는데 영화 뭐 이제 곧 개봉하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겠지만 아직 개봉 안 했습니까? 시사회에 저희 갔다 왔었는데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로켓을 갖다가 궤도 위에 올려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게 만들고 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개고생을 했는가. 예, 그런 그런 장면들, 내용이요? 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굉장히 재밌게 봤었습니다. 그럼 어쨌든 오늘은 히든 피겨스 영화 간단히 좀 얘기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제시되는 우주 경쟁 역사 전체적으로 조망한다. 수미 쌍관식으로 하죠. 본 다음에 영화를 본 감상을 잠깐 얘기를 하는데 결국엔 영화의 이 내용이 요거였다라는 걸 짚어주기 위해서는 그래요? 이제 중간 내용이 필요하거든요. 아, 마지막 부분에서 영화에선 주로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고 이게 어렵다. 이렇게 영화에서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 하는 게 뭐냐면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궤도로 사람을 쏘아 올리는 것까지는 그래 오케이 가능해. 그러다가 어느 타이밍에 역추진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다시 기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 쏘아 올리는 거는 좀 편하고요. 거기까지는 뭐 계속적으로 실험을 해왔으니까. 계속적으로 로켓을 쐈었으니까. 그러다 궤도에 올랐으면 그 이제 떨어져야 되는, 다시 귀환을 시켜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공기 저항 때문에 떨어지기를 기다릴 수는 없고 실제로 고고도를 쏜 건 아니니까. 어느 정도 해서 어느 타이밍에 딱 역추진을 해갖고 정확한 어느 정도 위치 안에 떨어지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 어디 뭐 이상한 데 가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 아, 이렇게 쉽게 착륙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지. 그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게 이제 주 내용 중에 하나예요. 아, 알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제 게임 속에서만 보니까 그런 것도 그냥 페트롤 기능 해놓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돌지 않습니까? 페트롤 기능이. 네. 아, 그래서 예. 배틀크루저 한 부대 시프트를 뽑아서 누르고 예. 피를 이렇게 찍어 놓으면 그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스타크래프트 얘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전혀 분들이 모르시는구나. 공감을 그렇죠. 전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오버로드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어. 오버로드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나 봐. 그래가지고 이제 뭐 도로 위를 이렇게 계속해서 가는 뭐 그런 걸 상상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스타크래프트 막 갔다 오시면 안 돼. 네. 아, 그럼 히든 피겨스라고 하는 영화 자체는 말 그대로 숨은 인물들을 얘기하는데 어디 숨은 인물들이냐면 머큐리 계획에서의 숨은 인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나사 직원 하면 당연히 백인 남자 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전면에 내세우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고. 그렇죠. 보통 이제 우주 개발 뭐 관련된 영화 보면 그 나사 직원들이 다 이제 정장 빼입은 셔츠 입고 있고 잘생긴 남자들이 딱 이거 하고 막 환호성 지르고 맞아. 이런 장면이 맞다, 환호성 같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아폴로 13 뭐 이런 거 봐도 네네. 다 넥타이 하고 있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어떤 많은 당연히 이제 숨은 인물들이 있을 것인데 이제 배경은 61년의 나사고 이제 머큐리 계획 도중이에요. 그 머큐리 계획이 뭐냐? 유인 우주선을 쏘는 거예요. 유인 인공위성을 쏘는 계획인데. 아, 그게 머큐리 계획이야? 네. 아. 그게 이제 그 이전에 어떻게 경쟁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건 좀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한번 해볼 거고 세 분이 나와요. 주인공이 이제 세 명이에요. 네. 세 여자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캐서린 고블 혹은 캐서린 존슨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해서 존슨이 되는데 이분은 계산원입니다. 말 그대로 계산의 천재예요. 컴퓨터예요, 컴퓨터. 네네. 근데 이제 말 그대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기 컴퓨터가 없었어요. 아, 그렇네. 그래서 이제 중간에 IBM에서 만든 그 계산기 막 카드 천공에서 만드는 초기의 컴퓨터를 구입하는 내용들이 좀 나오는데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했을 거냐면 사람이 전부 다 계산을 해갖고 궤도 계산들을 그렇죠. 했을 거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추력으로 어느 정도 로켓을 쏠 것이고 그럼 어디 궤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고도가 어떻게 되고 뭐 질량이 얼마 정도인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수학적 계산을 담당하는 분인데 여기서는 궤도를 돌다가 다시 진입하도록 할 거예요. 사람을. 인공위성 궤도를 돌고 있는 사람을 다시 역추진을 시켜서 진입하게 되는 과정에서 궤도 계산을 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걸 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실상 거의 전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천재 계산원이 나옵니다. 근데 영화를 보면 전형적인 천재 모습으로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저는 맞아요. 그 수학 계산하는 거나 이론 같은 거 모르니까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는데 보면 그 어려워 보이는 것들을 그냥 그 종이 파일들만 쭉쭉 보고서 계산을 쭉쭉 해나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또 영화 부럽더라고요. 초반부에는 확실히 우리가 좀 인종적인 편견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저 사람이 진짜 천재야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이제는. 흑인이라서. 흑인 여성이라는 그 이미지가 저도 선입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천재인가 이런 생각도 계속 했는데 어쨌든 영화 속에서나 그리고 실존 인물이죠, 이분이. 그렇죠. 예. 아, 실존 굉장한 인물이에요? 천재입니다. 실제로 이제 영화와 실제와 다른 부분들을 좀 정리한 걸 봤는데 당연히 영화적인 연출들은 있어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모든 걸 담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계산의 천재였던 건 맞고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존 글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분을 그 신뢰를 하거든요. 그래서 IBM이 궤도 계산했던 거를 검토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것도 실제라고 해요. 실제 요청을 했었고 검토를 해줬어. 컴퓨터를 못 믿으니까 이분한테 신뢰를 한 부분으로 이제 맡겼는데 실제로는 뭐 15분 전, 20분 전에 계산을 한 건 아니고 하루 정도의 시간 줬다고 해요. 영화에서는 뭐 한 15분 만에 해내고. 그렇죠. 10분, 예. 20분 이 정도의 굉장히 극적인. 촉박한 시간 안에 하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사실이다. 우리 같으면은 10분 안에 뭐 대충 해가지고 한 척해서 보일 수 있는.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그 생각도 했어. 야, 저걸 어떻게 다 손으로 하지? 예. 하면서 한 척하는 게 아닐까? 예.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들도 더 있죠? 그죠. 도로시 본이라고 하는 분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해요. 이분은 이제 관리자예요. 슈퍼바이저. 네. 비공식 슈퍼바이저예요. 이 계산원들을 슈퍼바이저가 뭡니까? 관리자? 관리자. 네. 그 계산원들 그룹의 슈퍼바이저인데 공식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승진을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흑인 여성이기 때문에 슈퍼바이저 역할을 다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슈퍼바이저를 인정을 안 해주는. 비정규직. 그러니까 네. 거기 나사 그 창고 구석탱이 같은데 네. 이제 계산원 부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주로 흑인 여성분들, 네. 예, 그분들이 이제 모여 있는데 거기에 총 감독 같은. 그렇죠. 유색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산원들 그룹의 그렇죠. 감독인데 이분이 또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되냐면 나중에는 이제 컴퓨터가 개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계산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직업을 잃을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그 컴퓨터를 다루는 법을 좀 약간 성구안적으로 공부를 해요. 그래서 포트란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나 초등학교 때 포트란 배웠던 것 같아. 들어봤어요. 포트란. 초딩 때? 로터스 1, 2, 3, 포트란. GW 베이지. 그렇지, 막 이런 거. 초딩 때 보글보글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 깨고 이런 거. 제목은 이름은 뭘 들어봤어. 배웠다고요? 포트란이라고 포트란. 배웠었어요. 근데 그 컴퓨터 언어인데 네. 그거를 배워요. 이분이. 아. 그래서 이제 직업을 잃지 않고 오히려 그 컴퓨터를 이제 다루는 분으로서 이제 하게 되는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되고요. 메리 잭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제 지금은 계산원인데 엔지니어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죠. 그만한 능력도 있고 예, 재능이 출중한. 이분의 그 멘토라고 해야 되나요? 이 윗분 그 상사가 직장 상사가 또 엔지니어 교육 받고 엔지니어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메리 잭슨도 굉장히 당연히 엔지니어를 하고 싶어 하고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그렇죠. 이제 좀 영화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분들이 그 유색인종이라는 어떤 차별 속에서 계속해서 괴롭힘을 좀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런 역경 속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이 우주개발 사업 안에서 네.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아주 재밌게 그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사실을 근거로 했기 때문에 거기 나오는 이제 장면들이 로켓을 쏘고 실패하고 그래서 성공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게 실제 그 당시 영상이랑 그치. 나중에 이제 붙인 거랑 이제 교묘하게 짜집기를 잘 해놨어요. 아, 그 포레스트 검프처럼. 포레스트 검프가 뭔가? 포레스트 검프 보면은 옛날 화면 자료에 이제 포레스트 검프가 등장하고 막 숨어있게. 그걸 잘 해놔서 이제 볼거리도 사실 있어요. 사실 저는 보면서 걔도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왜요?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사다코 영화 이후에 로켓, 가슴을 두들굴고. 로켓은 남자를 두근거리게 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좋더라고. 크고 아름다워세요? 네.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어쨌든 독실이가 오늘 좀 중심적으로 볼 내용은 그 중에서 어떤 기술적이고 과학적이고 네. 요거와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해보고 싶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최근에 근래 본 영화 중에 제일 좀 몰입해서 봤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태생이 문과다 보니 한국 교육 시스템의 폐해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영화 안에서. 그래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누가 좀 나한테 이걸 좀 설명 기회 줬으면 좋겠는데 누구밖에 없을까 했더니 독실이가 딱 떠올랐어. 아, 그렇구만.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한번 영화 내용은 좀 뒤로 미루고 우리가 진짜 영화 타이틀이 붙지만 실제로는 우주혁명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아둬야 될 것은 미국의 우주 탐사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크게 풀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미국 위주로 우린 갈 거고요. 소련은 미국과의 경쟁에서 일단 졌으니까 크게 머큐리 계획이 있고요. 이게 유인 우주 비행 계획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머큐리 계획이 첫 번째. 그다음 이제 제미니 계획, 달 비행 연습 과정이 있고요.
달 비행을 하는 것들을 시행착오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먼저 연습해보는 게 제미니 계획. 그다음에 이제 아폴로 계획이 인간을 달에 착륙시킨 다음에 무사히 귀환시키는 계획이 아폴로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아폴로 11호를 통해서 성공을 하고 뭐 아폴로 13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겨서 다시 귀환을 하는데 이것도 워낙 극적이기 때문에 아폴로 13이라고 하는 영화도 만들어졌습니까? 그것도 이제 명작인데 그 다음에 이제 달 착륙을 했잖아요. 소련을 아득히 따라잡은 거예요. 이미 미국이 이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랩이라고 하는 미국 최초의 우주정거장 계획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아폴로와 소련의 소유주를 도킹하는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왕복선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 할 거냐면 딱 머큐리 계획까지만 할 거예요. 머큐리 계획. 미국이 아직 소련에게 뒤처져 있을 때. 그래서 원래 이제 소련이 굉장히 앞서 나간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아직도 지금 러시아 국민들은 네. 아폴로 계획, 미국의 달 착륙이 저거 개뻥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럽니다. 실제로. 나중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아직도 러시아가 이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대다수 여론이라고 하는데. 근데 아예 못 갔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때 화면 있잖아요. 화면. 그것이 뭔가 이제 연출된 거다. 그러니까 할리우드 느낌이 난다. 뭐 그렇지. 그런 정도입니다. 그게 그런 이제 음모론에 대해서 음모론의 특징이거 아닙니까? 그거를 보통은 이제 나사 측에서 반박할 가치를 못 느끼고 반박을 안 하다가 하도 이제 음모론이 심해지면 반박을 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그 반박하는 걸 보고 재반박은 안 해요. 그래도 이전 이야기만 해. 아니야. 다 반박돼 있어. 다 반박돼 있고 다 설명이 되어 있는데. 아폴로 그걸 보고 이전까지만 오늘은. 그렇죠. 아폴로보다 한참 이전. 머큐리 계획까지만 할 거예요. 이때가 이제 60년대인가요, 그럼? 그렇죠. 61년이 여기서의 기준이 되는 거고. 그 전에 이제 유리 가가린을 우주로 보내기 전에도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 그리고 소련과 미국의 모든 우주 개발의 역사는 결국엔 독일의 폰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귀결되거든요. 네. V2 로켓을 만들었던 폰 브라운. 그러니까 우리 뭘 다룰 거냐면 폰 브라운은 사실 다룰 거예요. 폰 브라운? 폰 브라운 박사.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좀 다른데 우주 탐사의 역사는 고대 그리스의 다이달로스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요? 예? 그건 다음에 깡패네요. 아르마딜로는 들어봤는데. 난장판이구만. 아무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제 이론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로켓 개발의 역사를 하기 전에 로켓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네. 우리가 하늘을 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위대한 우리가 이미 한번 다뤘던 명상? 기구가 있습니다. 기구. 맞네. 우리 기구도 했었네요. 혼돈. 이거는 이제 공중을 어떻게 띄우느냐? 네. 부력을 이용하죠.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를 넣든 아니면 이제 가열을 해서 맞다. 공기를 기억나네요. 공기보다 가볍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구가 첫 번째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공중을 나는 제일 좋은 방법 뭐 있습니까? 명상? 삐 용타기. 용타기. 네. 용타기가 있습니다. 상상력이 와. 집에 그 정도는 있잖아요. 그래요. 그 용에다가 이제 우리가 에어플레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네. 그 용을 타고 예. 하늘을 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행기라고 하는 거는 비행기? 양력을 어떻게 만드냐면 연료를 연소시켜서 앞으로 추진을 해요. 그러니까 연료를 연소시켜서 아무튼 앞으로 나가야 돼요. 비행기는. 그러면서 일반적인 비행기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브이톨이라든가 이런 뭐 해리역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본적인 비행기는 생각 안 했는데요. 뭐요? 들어도 그렇죠. 앞으로 나갑니다. 네. 앞으로 나가서 근데 앞으로 나가는 추진이 뭘로 하느냐? 일반적으로는 가스를 뒤로 뿜어내기도 하고 프로펠러기 같은 경우는 프로펠러 그냥 돌려요. 엔진을 갖고 말하자면 선풍기를 돌립니다. 그래서 뒤로 바람을 밀어내요. 그래서 앞으로 나가다 보면 날개를 통해서 뜨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양력 아까 기구 같은 경우에는 공기보다 가벼운 걸로 뜨는 거고 부력으로. 비행기는 앞으로 가다 보면 날개가 양력을 만들어서 뜨는 거고 그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물론 헬리콥터라든가 이제 드론 요즘 유행하는 드론 같은 경우에는 바람을 아래로 직접 뿜어내서 양력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트 엔진은 이거 재밌긴 한데 좀 자세히 다루기 힘든데 나중에 비행기 편에서 한번 다뤄보죠. 제트 엔진은 이제 터보제트라고 하는 게 있고 터보팬 엔진이 있는데 뭐 예전에 군용 전투기로 썼던 이전 터보제트 같은 경우에는 고온과압의 가스를 뒤로 뿜어내요. 프로펠러는 선풍기를 돌린다. 뒤로 바람을 뿜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터보제트 엔진은 고온고압의 가스를 뒤로 뿜어낸다고 보시면 되고 네. 터보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대부분의 이제 비행기가 터보팬인데 얘는 고온고압의 가스를 뿜어내는 힘으로 팬을 돌려요 또.
그 힘의 일부를 이제 팬을 돌리는데 써갖고 공기를 뿜어내요. 아무튼 공통적인 건 뭐냐면 공기를 뒤로 뿜어내서 그치.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게 하고 그러다 보면 날개에서 이제 양력이 생기는 거죠. 엄청 빠른 속도로 앞으로 달리다가 보면 하다가 뜨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비행기 타면 이제 그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 이륙할 때가 너무 쾌감이 막 너무 좋아. 그래요? 그렇죠. 뜨는 약간 무서우면서 그 느낌이 좋더라고요. 로켓은 뭐냐? 비슷해요. 뭔가를 뒤로 뿜어내서 앞으로 가는데 비행기는 연료만 연소시키고 네. 로켓은 연료랑 산소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산소도 가지고 있어요. 네. 비행기는 산소는 그냥 바깥에 있는 산소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로켓은 연료랑 산소를 같이 가지고 있다가 연소실에서 그걸 같이 태웁니다. 그래서 나오는 고온고압의 가스를 뒤로 뿜어내서 추진을 하는 게 로켓입니다. 왜요? 왜 로켓은 산소를 같이 태워요? 산소 없는 데까지 가야 되니까. 그것도 있고 좀 더 그것 때문에 좀 그래요? 더 격렬하게 태우기 위한 거 아닙니까? 뭐 그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근데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왜 그걸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요. 공기가 없는 곳까지 갈 수 있는 게 이제 로켓의 장점입니다. 그럼 로켓의 장단점을 한번 보고 가죠. 로켓의 단점은 뭐냐? 비행기에 비해서 이제 기구는 좀 같이 생각하지 말고 비행기에 비해서 단점은 뭐냐? 산화제를 굳이 같이 섞어야 돼요. 그러니까 산소를 쉽게 말해서 산소를 같이 섞어 놓으니까 연료뿐만 아니라 산소를 같이 섞으면 당연히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공기 중에 많은 산소를 갖다 쓰면 되는 걸 굳이 무거워진다. 그렇죠. 무겁고 이제 귀찮아지는 거죠. 다루기도 힘든데. 장점은 뭐냐? 그러니까 로켓을 왜 굳이 갖다 쓰냐? 일단 첫 번째로 구조는 좀 단순해요. 오히려 프로펠러 비행기는 왕복 엔진이 있잖아요. 피스톤 엔진이 있잖아요. 예. 프로펠러를 돌려야 돌리기 되니까. 위해서 우리 자동차에 달려 있는 것 같은 뭐 디젤 엔진, 가솔린 엔진이 달려 있어요. 그럼 당연히 걔는 구동이 복잡해요. 그렇죠. 엔진의 구동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구조가 복잡하고 제트 엔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행기 엔진은 오히려 조금 더 단순해요. 팬이 달린 터빈을 돌려서 공기를 압축해서 산소를 공급하니까 아까 그 왕복 엔진보다는 구조가 좀 간단해요. 간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켓보다는 복잡해요. 뭘 하냐면 결국엔 연료를 태우는데 우리 모닥불 캠프파이어 하듯이 태우는 거는 비행기가 앞으로 안 나가요. 그럼 격렬하게 태워야 되거든요. 예. 그럼 격렬하게 태우기 위해서 공기를 압축을 해서 뒤로 보내야 돼요. 그냥 조용히 초가 타면 안 되고 이를 빵빵 터트려야 된다는 거. 폭발을 사실상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기를 어마어마하게 뒤로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럼 앞에다가 팬을 다는 거예요. 선풍기 같은 거를. 왜? 그래서 나는 거구나. 그렇죠. 팬이 도는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관들이 그런데 얘가 폭발하는 그 연소하는 힘을 이용해서 뒤로 가스를 미는 거에 일부를 어디다 갖다 쓰냐면 다시 앞에 있는 공기를 압축해서 뒤로 보내는데 갖다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힘의 일부를 자기 자신의 동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닥불만 해도 이렇게 후 불어줘야지 잘 타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예, 그걸 엄청 세게 불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풀무 같은 풀무지. 경우에도 풀무 같은 경우도 바람을 불어줘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불 확 붙일 때 이게 부채질 해주듯이 계속 그렇구나. 부채질을 해주기 위한 구조가 필요해요. 요즘에 나오는 자동차 터보 엔진이라는 것도 공기를 압축해서 보내주는 건가요? 더 보내주는 거죠. 그렇죠. 네. 공기를 압축해서 공기와 연료를 더 이제 갖다가 집어넣는 실린더 안에 집어넣는 게 이제 터보 엔진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트 엔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동 기간이 좀 복잡한데 로켓은 그냥 연료 두 개를 펌프질을 해서 연소실로 보내면 끝이에요. 구조 자체는. 아, 그렇네. 그 단순하죠. 뭐 선풍기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연료, 산소통 하나 딱 넣고 연료통 하나 딱 넣고 둘이 이렇게 점만 붙이면. 그런데 그 둘을 이제 펌프질을 해주는 펌프를 그건 만드는 있어야겠네. 기술이 조금 힘들기는 해요. 조금 힘들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야, 무슨 소리냐. 로켓이 그렇게 쉽냐. 지금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뭐 전투기도 만들고 비행기도 경비행기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로켓은 못 만들잖아요. 아니죠. 한민족이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 1호, 대포동 3호, 뭐 이런 것들. 로동이로. 그렇죠. 그러네요. 같은 민족이니까. 이게 이제 쉽지는 않은데 구조 자체는 더 단순하더라라는 거고. 저 지금 궁금해서 네. 여쭤보는데 한국이 지금 우주선 발사 못해요. 못해요. 예. 이거는 기술력 차이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기술 보유를 독점적으로 하고 있어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사실 핵무기처럼? 일단은 지금은 못하는 것은 정설인 거고. 로켓을 뭐 일정 발사체는 못 사거리 만듭니다. 이상을 못 만드는 그런 과거에 그게 묶여 있었어요. 미사일 협정이 있어가지고 네. 한미 미사일 협정이 있어서 사거리 어느 정도 이상의 미사일을 못 만들게 했는데 네.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우주 경쟁이라고 하는 것도 초기에 뭐냐면 결국 미사일 경쟁이었어요. 네. ICBM이라는 대륙간 탄도탄을 날려서 핵무기는 일단 둘 다 있어.
그럼 그거를 적국으로 날려보낼 발사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는 기술을 조금만 탁 틀어버리면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발사체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되게 예민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묶여 있었어요, 그게. 미국이 못하게 막았었던 거죠. 그럼 이 로켓이 어마어마한 장점은 도대체 뭐냐? 아까 도인이 물어보신 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공기가 없어도 얘는 산소통을 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높은 고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주까지 올라가려면 비행기로는 불가능하고 로켓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가스를 뒤로 뿜어내서 비행기랑 로켓이 전부 다 날아간다고 했잖아요. 아무튼 가스를 뒤로 뿜어내거든요. 공기를 프로펠러로 밀든 뭐로 밀든 간에 아무튼. 네. 가스를 뒤로 뿜어내면 왜 앞으로 갑니까? 가스를 뒤로 뿜어내면 왜 앞으로 가느냐? 최 사장은 얘기하지 말기. 예. 최 사장은 답을 알 것 같아. 왜? 너무 잘 알아. 뭘 알아 다 그냥. 야, 우리 이미 너무 들었어. 우리도 다 과학 시간 배웠어요. 나 이미 야, 들었다. 진짜.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그거를 아, 그래요? 좀 풀어서 해주세요. 작용 반작용이 좀 어렵거든요. 사실. 작용 반작용 뭐가 어렵습니까? 제가 이렇게 밀면 제가 김도인을 밀면 저도 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럼 손 이거를- 올릴 뻔했어요. 웃으려고. 이걸 로켓이랑 그러면은 그 뒤로 뿜어내는 공기로 설명을 한번 해줘 보시길래요? 왜냐면 요걸 뭐요? 실제로 오해하기도 해요. 오해했던 일이 있어요. 이제 그래요? 설명을 할 거예요. 고다드 박사에 대해서 이제 뉴욕 타임즈가 오해를 해갖고 고다드 박사를 막 인신공격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궁금해요. 우리가 제대로 배웠는지 확인하는 거지. 야, 나 모르겠는데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래요?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최 사장 뒤통수를 빡 치면 내 손이 아프고. 그렇죠. 이런 거 최사장 아닙니까? 뒤통수가 내 손을 친 셈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로켓의 경우는 어떻게 되죠? 로켓의 경우는 가스가 뒤를 싹 미니까 뒤에 있는 공기가 나를 미는 건가요? 도희님은요?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해요. 기억할게요. 나 틀렸나 봐. 어떡해. 가스를 뒤로 밀고 뒤에 있는 공기가 나를 민다. 그거 아니에요? 나 알 것 같아. 뭐 빨리 해봐. 그거 아닙니까? 뒤에 공기가 양이 많아지니까 앞쪽에 공기보다 더 많은 양의 공기가 뒤에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밀도가 낮은 곳으로 로켓이 움직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어려워. 뭐야? 기구 편을 좀 이제 같이 생각해서. 그렇지. 뭐 그것도 많지만 이제 작용 반작용을 얘기를 안 했잖아요. 김도희님 얘기해 주세요, 빨리. 근데 김도희님은 이런 물리 법칙을 좀 초월하신 분이라. 그러니까. 예. 보통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요즘에? 이거 없어 보인다 이런 건. 나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나시거든요. 나 자라나는 새싹을 짓밟지 마세요. 아. 요즘 뉴턴지 구독해서 읽고 있어요. 진짜요? 진짜? 뉴턴지 네. 좀 어려운데. 그거 아니, 재밌어, 뉴턴. 뉴턴 샀는데 응. 너무 웃겼던 게 촉근 이론에 대해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웃겼어요. 개인적으로는 뉴턴은 좀 별론 게 진짜 난 엄청 좋아하는데. 일본의 과학 잡지를 번역한 느낌이 너무 나요. 그 레이아웃 같은 게. 네. 그게 어려워. 일본식에 익숙하지 않으면 갑자기 이상한 데서 이제 아티클이 막 팍팍 튀어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좀 일본 잡지에 익숙하지 않으면 힘든 것 같아. 처음에는 왜 이런 식으로 구성했지 하다가 나중에 일본어판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 보고 납득을 했거든요. 그래. 과학 동화가 더 나은 것 같아. 저도 과학 뉴턴 동화. 과학 동화 동화요? 자주 봤는데 저는 맨날 그 공룡 그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만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시군요. 예. 이야. 공룡 정도로 뇌가 퇴화한 거죠. 그렇군요. 예.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촉근 이론도 읽었으니까. 맞아. 그 촉근 이 이론으로 한번. 정도쯤이야. 예. 뒤에 공기가 있잖아요. 근데 관성이 있으니까 공기가 앞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 비행기에서 공기를 뒤로 뿜어내면 뒤편에 있었던 공기는 앞으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힘을. 네네. 근데 이제 비행기가 뿜어낸 공기랑 부딪히니까 그거에 대한 충격으로 비행기가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죠. 뒤에 있는 공기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앞에서 뒤로 공기를 뿜어냈어. 네. 근데 가만히 있으려고 하니까 얘는 반대로 앞으로 가려고 한다. 네. 둘 다 있어 보이는 설명이잖아요. 근데 깡쌤이랑 비슷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나 약간 좀 재밌었던 게 그렇구나.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지금 생각했어. 틀렸어요, 사실은. 왜냐면 두 분 말대로라면 우주는 공기가 없잖아, 뒤에. 지금 무슨 우주 말이에요? 얘기한 거였어요? 우주? 로켓이 그렇네요. 추진할 수 있는 이유가 대기가 뭐 있긴 있잖아요. 밀도가 낮아서 그렇지. 없다고 합시다. 그럼 아예 없으면 로켓은 앞으로 못 갑니까? 우주에 그거 있잖아요, 기. 잠깐만, 이거 뭐지? 에테르 있잖아요. 에테르로 가득 차 있잖아요. 기. 그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서로 밀어내는 거 아니야? 같이?
그러니까 정답은 요거예요. 로켓이 에너지 보존을 갖고 설명해도 되고 뭐 운동량 보존을 갖고 설명하는 게 훨씬 쉽기는 한데 아무튼 로켓이 뒤쪽으로 가스를 밀어내요. 그럼 가스가 로켓을 앞으로 미는 거예요. 그냥 그거예요. 뒤에 있는 공기의 개념을 갖다 쓸 필요가 없이 로켓이 가스를 뒤로 뿜으면 그 가스가 로켓을 이게 되게 쉬운 게 내가 내 손이 최 사장 뒤통수를 그럼 반작용 뭐냐면 최 사장 뒤통수가 나를이에요. 그럼 네. 로켓이 가스를 이라고 하면 그거의 반작용은 가스가 로켓을 주어와 목적을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이거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소은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예.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합니다. 저희가 이제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엔 바퀴가 달린 의자에 앉아 있다고 치면은 네. 내가 그 바퀴 달린 의자에 앉아서 방구를 끼면 아니죠 발로 이제 벽을 싹 밀면 네. 쫙 하고 날아가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 발로 벽을 미는 거에 대한 그럼 반작용은 뭐죠? 벽이 발로. 벽이 발로.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바퀴 달린 의자에서 내가 방구를 굉장히 크게 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방구를 그럼 방구가 나를 네. 끼는 게 되는 거죠. 음. 방구가 나를 끼면 내가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두 분이 그렇게 이해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그 뉴욕 타임즈도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이미 작용 반작용을 알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실제로 뒤에 있는 공기가 날 미는 거 아니냐. 근데 생각을 해보면 로켓은 뒤에 공기가 없어도 날아가거든요. 일단 이해했다고 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이해한 거고. 이 각박한 시대에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네. 지금 정권이 위기에 처해 진짜. 있는데 이게 신기합니다. 네, 그러면 간단한 원리는 그겁니다. 이제 작용 반작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가 B에게 힘을 주면 B도 A에게 똑같은 힘을 방향만 반대로 힘을 주게 언제나 되어 있는데 이게 뉴턴의 제3 법칙이에요. 그럼 뉴턴의 제3 법칙이라고 하는 건 이미 1600년대에 확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900년대 중반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도 두 분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되게 정답에 근접한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풍선을 예를 들게요. 풍선을 바람을 불어넣고 딱 이게 입구를 놓으면 풍선이 앞으로 가잖아요. 예. 풍선에서 빠져나온 공기가 뒤에 있는 공기를 밀어서가 아니고 그냥 풍선에서 바람이 빠져나오면 그러니까 독실이가 지적하는 건 진짜 뭐냐면은 짜증나, 이거. 자꾸만 작용 반작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데 있어서 외부의 무엇을 끌어다 쓰지 말라라는 거야. 이제 없어도 돼요. 뒤에 공기가 없어도 돼요. 풍선에서 바람이 나오잖아요. 그럼 바람이 뒤로 나오는 만큼 그 바람이 그 공기가 풍선을 밀어요. 그냥 그 내부에 있던 애가. 지금 이제 우주혁명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 벌써부터 문과생들이 약간 혁명 곤란을 실패. 겪고 있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덕실님 설명해 주실 때 직관적인 이해가 잘 안 돼요. 과학 법칙들이. 아니 저만 그래요? 직관적이지. 아니요. 직관적인 거는 깡쌤이랑 저랑 얘기했처럼 작용 반작용이 생각했을 때 직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미니까 반대로 민다 이런 게. 작용 반작용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언어학적으로 설명한 겁니다. 주어와 목적어를 바꾸면 돼요. 그걸 바꾸면 된다. 과학적으로는 로켓이 가스를 뿜어낸다. 예. 그러면 로켓이 가스를 뒤로 미는 거예요. 네. 그의 반작용은 가스가 로켓을 그냥 앞으로 민다고 보면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예. 뿜어져 나오는 가스가 뒤에 있는 공기를 밀어서 이런 내용은 막 지구를 없어도 돼요. 밀고 뭐 그런 거 쓰지 말라. 네, 우리가- 없어도 된다. 그리고 이제 우주선 나오는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 그걸 떠올리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기서 분사되는 저 가스 덩어리가 그대로 우주선을 밀고 있다.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로켓 같은 경우 이제 산화제와 환원제를 같이 섞어놨다고 했잖아요. 근데 마른 산화제, 환원제가 어려우니까 그냥 연료랑 산소라고 할게요. 네. 이 두 개를 섞어서 연소를 시킵니다. 그럼 일단 연소시키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 있을 거냐면 얘네 둘이 정지해 있었겠죠. 네. 근데 연소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한쪽만 구멍을 뚫어놨어요. 연소실에다가. 그러면 이 고온고압의 가스가 사실상 뒤로 뿜어져 나가잖아요. 네. 그럼 그만큼 그 고온고압 가스가 뒤로 뿜어져 나가는 만큼 앞으로 미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뭘 또 만드냐면 물로켓도 만들어요. 페트병에다가 물이 들어있어야 돼. 페트병에. 거기다 공기를 막 넣어가지고 강하게 압축을 시켜요. 그럼 이 안에 압력이 높아진 상태고 물이 들어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탁 하고 놓게 되면 그 물이 뒤로 막 뿜어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만큼 무거운 물이 뒤로 뿜어져 나오는 만큼 똑같은 힘으로 이 로켓을 미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제가 아예 무중력 공간이나 우주 같은 공간에 있으면 제가 이렇게 침만 뱉어도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오, 그게 이해했어 사실은 이제. 그래비티라고 하는 영화에서는 그 소화기를 뒤로 뿜어가지고 앞으로 날아갔고 뭐 마션이라고 하는 맞다, 영화에서 맞다.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아이언맨 손에서 뭐 나오잖아. 그렇지. 아이언맨도 뭐 비슷할 수 있겠다. 아이언맨은 근데 로켓은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실은
작용 반작용으로 설명을 하는데 더 쉬운 거는 운동량 보존이에요. 정지하고 있었던 애가 가스를 뒤로 뿜어내도 여전히 운동량은 보존돼야 된다. 그러면 몸이 지가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그만하시고요. 빨리 로켓 좀 쏴보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원리니까. 예. 네네. 그럼 비행기를 왜 안 쓰느냐에 대해서 이제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 거죠. 네. 예. 네네. 진공에서 날려면 로켓이 필요하다. 음. 뭔가를 뒤로 뿜어내야 되니까. 뿜어내면 앞으로 가는 거다. 두 번째. 그럼 왜 다단 로켓을 쓰는가 궁금하지 않나요? 1단, 다단 2단, 로켓이? 3단 이렇게 로켓이 한 방에 쏘지 않고 우주로 날아가는 로켓을 맞아요. 보면 그걸 뭘 버리면서 가잖아요. 그렇죠. 뒤에 버리면서 가였고. 이거 아니에요? 아까 연료를 주입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산소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소진되고 나면 태워지고 나면 필요 없으니까 그 부분의 질량을 덜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맞습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지만 너무 맞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다단까지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많이 실으면 되지 않냐 연료를. 굳이 버릴 거 뭐 있냐. 네. 버리면 좀 아깝지 않아요? 버리면 좀 아깝더라고 나는. 떨어지는 걸 보면서 왜냐면 재활용을 못해요. 다 한번 떨어져 내리면 타버리고 끝이에요. 그래서 재활용하잖아요. 스페이스X에서. 그렇죠. 사실 이제 재활용을 하기도 하고, 이제 스페이스 셔틀 같은 경우 옆에 달린 이제 부스터 로켓 같은 경우 한 10번 정도의 재활용을 가능하게 설계를 했었는데, 네. 기존에 썼던 로켓들은 대부분 이제 버리면 그냥 버렸어요. 그리고 일단 한번 버리고 나면 낙하산을 사용하든 뭘 하든 간에 내구성이 떨어지거든요. 얘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다 버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앨런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걸 재활용하는 착지하는 거. 저절로. 봤습니까? 미쳐버려, 그거는. 뭐가요? 못 봤습니다. 떨어진 연료통이 예. 보조 로켓이 착지해요. 앨런 머스크가 만들어가지고 그 영상 많이 있던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영상을 보면 가슴이 두근거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게 미친 거 아니냐. 보는 순간 이게 대단한 착지라고 거구나. 뭐 발이 있습니까? 뒤로 이제 뿜어내면서 이렇게 착륙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착륙을? 그 마치 출발하는 로켓을 거꾸로 돌린 찍은 거를 것처럼. 영상을 뒤로 돌린 것처럼 얘가 휘익 하면 착륙을 해. 근데 일단은 안 봐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그냥 버리는 게 쉽잖아요. 그렇지. 재활용은 물론 돈은 이제 절약되지만. 그런데 이제 다단 로켓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로켓을 갖고 결국에 우리가 인공위성을 쏘고 싶다, 혹은 우주로 나가고 싶다면은 제일 중요한 건 속도거든요. 그래서 인공위성 궤도에 오르려면 최소한 이제 지표면에서 7.9km/s가 필요해요. 초속 1초에 7.9km를 갈 정도의 속도가 나와야지만 갈 수가 있어요. 로켓이. 7.9. 네. 그리고 이제 지구 탈출 속도라고 하는 거는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서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얘기하는데 그러려면 11.2km가 필요해요. 초속. 1초에 11.2km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엄청 빠르면 지구를 탈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속도를 어떻게 내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 연료를 오랫동안 연소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면 되잖아요. 네. 그럼 연료통을 크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연료가 많아지면 속도가 좀 느려져요.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더 강하게 이제 추진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더 큰 엔진을 만들고 더 큰 추진제 펌프를 갖다 쓰면 돼요. 그러니까 연료만 많은 게 아니라 그걸 연소하는 연소실도 키워야 되고 그러면은 더 초당 많은 연료가 필요할 테니까 펌프도 커져야 되고 이것저것이 다 커져요. 그럼 다시 무게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불 지를 거 이왕 확 질러야 되니까. 네. 예. 확 지르는 공간도 커져야 되고 이것저것 이제 부속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공식들이 있냐면 로켓에서 추진체가 차지하는 무게가 그러니까 그 연료가 차지하는 무게가 로켓 무게의 90%를 넘길 수가 없어요. 보통.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80에서 90% 사이에 존재를 해요. 실제로 대부분의 로켓들이.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계산을 한 거예요. 로켓 방정식이라는 게 있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로켓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속도는 연소가스가 배출되는 속도의 2.3배를 넘을 수 없는 게 이제 밝혀져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일단 로켓은 빨라야 되는데 그 로켓의 최대 속도는 연소가스의 배출 속도의 2.3배를 못 넘어요. 연소가스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고온과 백가스를 뒤로 뿜어내는데 그 속도의 2.3배 이상의 속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런데 그럼 연료가 뭐냐에 따라서 연소가스의 배출 속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등유를 태운다, 등유와 액체산소를 태운다라고 하면은 무한정으로 속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뒤로 배출되는 속도가 정해져 있어요. 네. 어느 정도냐면 초속 3km까지 가능해요. 얘네들은 등유랑 액체산소는. 오케이. 액체 수소랑 액체 산소를 채웠을 때는
액체수소, 산소 이 두 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 속도가 초속 3.9km까지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지구 탈출 속도가 안 나오네. 안 나오죠. 이거 2.3배를 해봐야 간신히 나올랑 말랑 하는데 실제 로켓이 연소를 끝냈을 때 속도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좀 이따가도 계속 나올 거니까 이거는 용어를 말을 할게요. 실제 로켓의 연소 종료 속도. 이 연소를 끝냈을 때의 속도가 7.9를 넘어야 되는데 오케이. 그 실제 로켓의 연소 종료 속도가 그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론상 최대 속도보다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액체 수소와 액체 산소를 태웠을 때는 실제로 속도의 한계가 8km가 안 돼요. 공기 저항을 뺐는데도. 네, 공기 저항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아까 7.9km가 넘어야 되는데 이론상 정말 최적의 상황을 상정하더라도 한 단짜리 로켓은 아무리 크게 만들더라도 7.9km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짜리로는 아무튼 간에 인공위성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럼 지구 탈출은 당연히 불가능하죠. 지구 탈출하려면 지구를 탈출하는 로켓을 만들려면 11.2km가 나와야 되는데 한 단짜리 로켓은 그건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 이론상 불가능해요. 아, 단순히 그 연료통이 무겁다고 버리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속도라는 거는 계속해서 더해지잖아요. 네. 내가 지상에서 시속 100km/h로 공을 던지는 거랑 네. 기차에 올라탄 상태에서 공을 던지는 거에서 공의 속도가 달라지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독실이가 얘기하는 건 그거지. 첫 번째 연료통을 사용해가지고 얘가 어느 정도 속도에 이르게까지 로켓을 만들어야 돼. 네. 그 다음에 다시 또 뿜어가지고 속도를 더 더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지. 거기까지는 아직 얘기 안 했지만 근데 맞습니다. 아, 그러죠? 한 단짜리 로켓은 이론상 속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 한 단짜리 로켓이 조그마한 로켓을 밀어줘요. 어디까지? 빠른 속도로. 그 다음에 일단 전체를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2단이 다시 쏴야지만 속도 도달이 가능하다는 거죠. 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한 5단 로켓 만들면 존나 빨리 날아가겠네. 그것도 이제 왜 그렇게 많이 쪼개지는 않느냐. 그렇게까지는 안 쪼개도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사정들이 있는데 보통 그래서 3단을 쓰든가 아니면 4단 정도를 써요. 실제로. 아, 실제로요? 네, 2단짜리는 안 쓰고 그러니까 3단, 4단. 가속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풋이 있어야 되니까 단을 추가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한 방에 우리가 원하는 속도까지 내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서 하나로는. 그냥 커다란 하나로는 불가능하니까 네. 뒤에 어느 정도는 버려버리고 네. 그렇게 가는 다단 로켓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도 옛날에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의 로켓을 크게 만들면 되는데 왜 굳이 다단을 쓰느냐는 고민을 했잖아요. 이런 계산들을 있잖아요. 계산들. 이런 계산들을 먼저 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세계 최초로 이런 계산을 했었던 선구자가 있습니다. 러시아의 치올코프스키입니다. 누구요? 치올코프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콘스탄틴 치올코프스키. 자, 지금까지가 이제 뭔가 만들어진 것 이론적인 같아. 내용이었다면 콘스탄틴이. 이제부터는 정말 선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5명을 가볍게 이야기를 할 거고 그 중에 중요한 폰 브라운을 좀 이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약간 실망스러운 게 그럼 이론적으로 우주 항모 같은 거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렵겠네요. 그렇죠. 사실상 뭐 아주 어렵다고 보면 되죠. 우주 뭐야? 뭐? 우주. 우주 항공 캐리어. 뭐 마더십, 아, 마더시. 오선 같은 거 엄청 큰 거 한번 띄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에서 만들면 되잖아. 로켓이라고 하는 뭐 2단짜리, 3단짜리 다단 로켓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로켓이 그냥 로켓도 아니죠. 우주선이 슉 하고 이륙하는 경우에는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지금은. 아, 뭐야. 지금 그러면은 우주선 없어요? 안 돼. 그러니까 다 다단이에요. 그래요? 로켓만 있고 우주선 없어요? 그냥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없어요? 비행기 같은 우주선이. 왜냐면 그건 없어요. 저희의 상상력이 없어요? 지금 네. 게임 불가능해요. 수준이거든요. 그건. 네. 아, 이거 없어요? 나 그게 영화에서만 안 되는구나. 본 거예요? 야, 그러면은 저 뭐야, 스타워즈에서 예전에. 본 거구나. 사실 있는 줄 알았어. 그런 게 일단 지금은 불가능해요. 사실상. 막 워프하던데. 인터스텔라도 그럼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네? 왜 인터스텔라에서 그렇죠. 예. 물이 많았던 그 별에 갔던 거 기억납니까? 네네, 예, 예. 맞아요. 그 별을 탈출할 때 어떻게 탈출하냐면은 그냥 우주선이 슉 하나가 그냥 날아가서 쑥 날아가. 연료도 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네? 사실상 불가능하죠. 아. 그건 이제 영화적인 부분을 집어넣은 거고 그때 그 인터스텔라 편에서 뭘 얘기했었냐면 깡쌤 왜 이렇게 실망합니까? 아, 지금 그럼 우주 개발 뭐하러 합니까? 아, 요즘에 개발하고 있던 게 그거였어요? 아, 난 그 아이고. 정도는 돼야 할만하지 않나 싶어. 깡쌤이 드론으로 우주까지 가려고. 그때 인터스텔라에서 그거 얘기했어요. 그 편조차도 그 물 많은 그 행성에서는 수축하고 이륙을 하면서 네. 지구에서 이륙할 때는 굳이 세턴 로켓 같이 다단 로켓을 사용해서 이륙을 해요. 네, 그거는 전혀 일종의 몰랐어. 이제 오마주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오케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일단 우주 영화에서는 기본이니까.